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32회 기술사 시험 대비 핵심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부터 핵심 정리는 두 가지 꼭지점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제별 학습,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깊게 파보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링크 플러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연계되는 아이템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직접적인 답안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제시했을 때는 이것을 물어보는구나,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내가 자신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 빈칸을 또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별 학습, 이번 회차는 TBM 막장 안정 방식 중 토합식, 그 다음에 이수식 막장 안정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적은 터널공학 시리즈 4편입니다. 그리고 자, 실드 TBM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TBM 장비가 있고 뒤에 실드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테일 보이드라는 이러한 공극이 발생하는데, 왜 발생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후드부가 있고 이렇게 챔버, 그리고 후드, 그 다음에 테일,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TBM이. 근데 비로소 그 후미에 이렇게 실드를 칠 수가 있겠죠. 자, 직경차가 발생을 합니다. 기계와 TBM 기계와 실드 사이에 이러한 직경차로 인해서 이 부분은 공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테일 보이드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 공극을 채우는지, 이 정도 수준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실드 TBM의 막장 안정 방식. 물론 이제 왜 막장이 중요하냐? 뒤쪽에는 나툼이 됐던, TBM이 됐던, 실드를 치든 쇼크리트, 락볼트를 대던 지보를 어떻게 보면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터널이 붕괴될 가능성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막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막장은 아직 지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약간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막장에서 북락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계와 시공을 할 때도 어떤 지반 조건에 따라, 여기서 나와 있듯이 막장 안정은 지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 TBM 분류에 나와 있는 도표처럼 경함, 어떻게 단단하고 결함도 없고 균열도 없고 강도도 무지하게 세고 그렇다면 지반 자립에 큰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막장 안정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막장 안정 방식이 없이도 터널 굴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드 TBM 연약 지반 이렇게 써 있네요. 연약 지반인 경우에는 막장엔 무엇이 작용하겠어요? 토합과 수합이 작용하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전방에서 막장 붕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압력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이제 터널 막장부다. 이렇게 해서 기계가 이렇게 있고 이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요 맞은편에서 토합, 수합,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부분에서 어떠한 힘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 이 시간에 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합 수합에 대해서 어떠한 압력으로 맞서게 되는데 그 방식이 하나는 도합식, 토합을 이용해서, 또 하나는 이수의 압력을 통해서 맞서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장비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그림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궁극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또 뭐 합격을 하기 위해서였지만 그 전에 이제 답안을 기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표를 그릴 수도 있고 글씨를 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TBM 장비를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려면 세월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좀 간략하게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수식과 토합식의 장비 구성을 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커터, 그 다음에 이 부분 챔버를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 후두부가 있고 여기 이제 테일부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이프가 지금 여기에 보이죠. 속리관, 그 다음에 챔버 안에 채웠다가 다시 바깥으로 배토하는 배니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림만 그려줘도, 여기서 속리, 배니, 관 이렇게만 표시해줘도 답안 작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토합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됐으면 챔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후드 굳이 뭐 격실은 이렇게 뭐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 챔버 안에서 뭐가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배토, 요 정도만 표시를 해줘도 무리가 없다.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토합식 실드 TBM 살펴보겠는데, 토합식의 경우 말 그대로 실드 TBM 챔버 안에다 무엇을 채운다? 굴착한 흙이나 버력을 채운다. 그리고 그 압력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TBM의 굴진 속도 또는 컨베어 회전 속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크게. 자,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이는 실드 TBM 장비가 이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데 전진을 빨리 하게 돼요. 전진을 빨리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압력이 생기는 조건이 될 수가 있고,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 챔버 안에 토사가 가득 차 있는데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제 배토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토를 하지 않고 여기를 꾹 막았다면 요 안에 챔버 안에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전진을 하고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수도꼭지를 예를 들어서 열어서 오픈을 했어. 그런 경우에는 급격하게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컨베이어의 속도, 그 다음에 TBM 장비 자체의 굴진 속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압력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하나 이제 토합식 실드 TBM에서 하나를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첨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첨가제. 예를 들어서 얘 굴착을 하고 챔버 내에다가 토사를 채웠어요. 얘를 이쪽으로 컨베이어로 실어 날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토질의 특성에 따라서 뭔가가 매끄러운 성질이 아니라 까끌까끌하고 뭐 굵은 게 막 섞여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효과적으로 배토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활한 배토를 위해 소속 유동성, 그냥 매끄럽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가 첨가제를 넣어야 될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적정 투수 개수 10의 마이너스 3승 이하를 확보해야 된다. 이것을 확보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본물 터지듯이 지하수가 높은 지역에서 투수 개수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챔버 안에. 그럼 어때요? 이쪽으로 물이 쏟아지면서 물바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벤토나이트, 벤토나이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점토죠. 점토 광물. 투수 개수가 현저히 낮고 끈적끈적하고 소송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첨가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요 부분이 이제 챔버입니다. 챔버. 아까 전에 그림을 그린다면 뭐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챔버, 그 다음에 뭐 후두부, 그 다음에 테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것을 지금 삭제해 놓은 그림, 챔버만,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만 이렇게 그려 놓은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TBM 장비 막장 전방부에서 무엇이 작용합니까? 토압과 수압이 작용을 하는데, 그리고 굴착한 흙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서 어떤 압력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거 뭐 저거랑 비슷하네. 등수두선, 유선, 뭐 이런 식으로 투수 챕터인가 비슷하네요. 그림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등수두선이 있고 유선이 있고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압력 분포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 컨베이어 벨트 앞쪽 요 부분 보면 80%, 먼 쪽 95%. 이쪽으로 가까울수록 압력이 어때요? 낮아지네? 왜? 이쪽으로 배토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압력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스크류 컨베이어 내 압력 분포.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냐면, 예를 들어서 첨가제, 여기다 주입구에다가 첨가제를 필요에 따라 넣을 수 있다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만약에 필요에 따라 주입구에 첨가제를 넣은 경우 요 빨간색의 압력 분포를 나타내는데, 요걸 넣음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약간 압력을 형성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첨가제를 주입하지 않은 경우의 압력, 그것보다 높아졌어요. 그죠? 압력을 좀 높여줘서 막장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요 부분에서는 압력이 더 낮아진다, 요런 특성이 있네요. 그러면 약간 소송 유동성을 또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구나. 물론 뭐 이쪽에 살짝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일정한 압력으로 또 잘 빠져나가게끔 하는 역할이 있구나.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쑤식 실드 TB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집안과 조금 다른 집안입니다. 토압식 실드 TBM 같은 경우에는 실트, 점토가 약간 섞여있는 집안에 적용성이 좋다라고 한 반면, 이쑤식 실드 TBM은 사질토, 자갈이 포함된, 다른 말로 뭐예요? 투수 개수가 높은 집안에 적용성이 높다.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적용 집안에 있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수란 벤토나이트 점토 광물이 물에 희석된 점성이 높은 현타객이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살펴보면 이쑤식 실드 TBM은 플랜트가 지상에 설치되고 속립 펌프를 통해서 막장면까지 이수를 주입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집안 특성에 따라서 이수의 집안 침투, 이막 형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수가 있고 집안이 있고 약간 그림에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TBM 장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렸듯이 지금 이쑤식이니까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속리관, 그 다음에 배니관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속리 배니가 구성이 되고 압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챔버 내에 니수를 채워서 전방 막장에서 수압 토압에 저항하는
형식이죠. 자, 그러면 터널의 굴진 방향은 이쪽 방향이 당연히 되겠고, 토합 수압의 니수 압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입 1 점성터층은 투수 개수가 현저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니수의 침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경계면에서 니막만 형성이 되는 이막만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타입 2 같은 경우 사력층입니다. 사력층 같은 경우에는 투수 개수가 무지막지하게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막장면에서 이수압을 통해서 이수를 가했을 때 그냥 니막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집안 내 침투를 하게 되는 이러한 특성이 있고, 그 중간치가 되는 타입 3 사질토층에서는 니막도 조금 형성이 되고 투수 개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집안으로의 침투도 일어난다. 이런 그림들 효과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겠죠. 답안 작성에 있어서. 자,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막장면에 가해진 이수의 압력이 큰 경우 토압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자, 이수압을 가했는데 전방 막장에서 수압 토압 대비해서 이수압이 너무 세.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것이 바로 블로우 아웃의 개념이고, 실제 블로우 아웃이 발생된 현장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실드 TBM은 아니고 관로를 설치하기 위한 세미실드인데, 여기에서도 뭐 구경은 작긴 하지만 장비 구성은 비교적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수를 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다른 구간에 비해서 다른 구간은 문제없이 지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블로우 아웃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 보셨겠지만 여기에 단차가 쐈어요. 단차가 난다는 건 뭐예요? 토피고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터널 막장면 이 부분에 작용하는 토압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수압이 셀 때는 이런 식으로 지상으로 니수가 분출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원래 다른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토피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서 갑자기 단차가 생긴 거죠. 이렇게 낮아졌어. 이렇게 낮아졌어. 그러면 요만큼의 토피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에 상응하는 토압이 적어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작용하는 이수압은 동일하게 작용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솟구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블로우 아웃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이런 사례 문제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왜 중요하냐면 잘 까먹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자기가 뭐 경험을 했건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설령 간접 경험을 하더라도 잘 까먹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 부분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식 쉴드 TBM의 또 다른 특징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지상에 플랜트가 설치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야드도 필요하고 면적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건 거꾸로 다른 얘기로 하면은 공간상, 비용상, 시간상의 물론 이제 플랜트를 설치하고 이런 시간들은 있겠죠. 일단 공간상, 비용상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단점이 있다.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요런 도표도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수준에서 몇 가지 키워드만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쪽은 토합식, 여기는 이수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토합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벨트 컨베이어가 있었죠. 컨베이어가 있고, 여기는 속리관, 배니관, 파이프로 압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업 부지, 지상에서 설비가 간단하고 지상 플랜트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수 처리 플랜트, 세그먼트 약장 및 뒤체험
상대적으로 많은 야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경제성 부분도 토합식은 똥울뱅이, 얘는 세모 약간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 고수압에 대한 대응성. 토합식 같은 경우, 토합식 약간 투수개수가 큰 집안에서는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하저 구간과 같은 고수압 구간에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수를 가압함으로, 이수는 상대적으로 아까 벤토나이트, 점토, 광물, 투수개수 작다. 그러므로 투수개수가 높은 지역, 그 다음에 높은 지하수압 하에서 대응성이 우수하다. 요건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테이블 또 한번 볼게요. 다른 차원,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살펴보면 토합식 실드 TBM은 점토, 모래, 사력, 뭐 적용성 양호.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면 점착력이 있는 집안에서 적용성이 양호하다. 얘는 이수식, 점토층, 점착력이 있는 집안, 투수개수가 낮은 지역. 그 다음 점착력이 없는, 이수식 같은 경우는 점착력이 없는 조건에서 적용성이 양호하다. 결국은 투수개수가 높은 집안, 얘는 K가 낮은 집안에서 적용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리분 함량은 함량이 많은 경우 유리하고, 세리분 함량이 적은 경우에 적용성이 우수하다. 투수개수 다 말씀드렸고요. 계략적인 범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압도 3바 이하에서 적용성이 우수하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링크 플러스 연약지반 성토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연약지반 성토, 왜 연약지반 성토를 다루느냐? 연약지반, 문제성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정화된 경질의 집안, 뭐 강도가 센 집안, 공학적인 문제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연약 집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치마, 변형,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쭉 살펴보시면 오늘의 키워드는 단연 연약지반 성토입니다. 연약지반 성토 문제는 뒤쪽에 제가 쭉 한번 최근에 비교적 2021년 이후에 링크 플러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 어때요? 작지가 않습니다. 작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다방면에 나오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 자, 연약지반 성토 문제, 어떠한 문제들로, 아이템들로 연결될 수 있는지 봅니다. 연약지반 위에다가 성토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사면파괴 발생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약지반에 성토를 하게 되면 지반 침하 발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측방 유동도 발생을 할 수 있겠고, 전단 강도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과잉 간극 수압, 유유 상태, 그죠? 배수가 되지 않는 급속한 시공 하에서 과잉 간극 수압이 발생을 하고, 강도가 증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단 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집안 침하 문제. 집안 침하 문제는 집안이 침하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말뚝 문제랑 연결이 된다면 말뚝 부마찰력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마찰력으로 인해서 말뚝 침하, 지적 부적이라는 문제점들이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집안 침하가 된다? 자, 요즘 많이 나오는 치마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측방 유동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까? 사실 빈도수 치고 적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측방 유동에 대한 부분은 답안이 그렇게 다채롭게 나오기 조금 힘들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측방 유동 나오면 나만의 모범 답안을 평소에 좀 만들어 놨다가, 페이퍼를 만들어 놨다가 답안을 그대로 쓰시면 아무런 무리가 없겠다. 측방 유동 정의,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대책,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세부 꼭지점에 대한 내용들을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집안 치마. 연약 집안 치마는 사질토의 즉시 치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점성토에서의 안밀 치마가 거론이 되는 것이죠. 시설물 치마, 건축물도, 도로도, 광거도, 다양한 물건들이, 그 건물 시설물들이 결국은 공간상에 띄우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땅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하중이 있는 하에서는 유효응력이 연약 점성토층에 작용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치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치마 문제가 적게 발생할 때는 균열 수준에서 멈출 수가 있겠지만, 허용 치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능이 상실되어서 사용성이 결여될 수 있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말뚝에 작용하는 경우 집안이 치마하면서 말뚝을 잡아 끌어내리는 효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말뚝이 발휘할 수 있는 지지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죠. 효과가 아니라 그런 결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슬립 레이어 말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계자가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마찰력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부마찰력. 그렇기 때문에 이 측방유동과 같이 부마찰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모범 답안을 좀 한번 시간 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그대로 시험 시간에 녹이면 되겠죠.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부마찰력의 정의, 부마찰력을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마찰력 저감 대책,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파괴, 그 다음에 과잉 간극 수압. 연약 집안 성토시 비배수 상태에서 강도 증가 없이 추가된 성토 하중으로 집안의 전담팩 사면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배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급속도로 시공이 될 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급속 성토가 될 때 집안 내에서 과잉 간극 수압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 학원이니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고, 지금은 문제에서는 급속 성토가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요 부분이 생략되고 나오는 것이죠. 급속 성토 조건이다. 예를 들면 볼까요? 기출 문제에서 131회 4교시 4번 문제, 점토 집안 위에 제방을 긴급하게 건설하고자 한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캐치해야 되느냐? 긴급하게 건설하고자 한다. 이거는 긴급하게. 이거는 다른 말로 급속 성토가 이루어질 때.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비배수 조건이 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점토 집안이 제방을 긴급하게 건설하고자 한다. 이건 급속 시공한다. 비배수 조건이다. 이것을 전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잉 간극 수압, 전단 강도의 문제로도 귀결이 될 수 있다. 이하는 교재에서 언급되어 있는 링크 플러스 아이템들을 거론한 것입니다. 대책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측방 유동도 제가 개인별로 모범 답안 한번 마련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측방 유동의 정의, 그 다음에 뭐 평가법, 2번 평가법, 그 다음에 3번 대책,
뭐 이런 순으로 우리가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링크 플러스 관련 문제 너무나도 많네요. 봅시다. 123번 2교시 5번 문제, 측방유동이 우려되는 연약지반 교대 기초 말뚝 설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링크 플러스에 연결되는 아이템으로 볼 수가 있고, 124회 4교시 2번 연약지반 성토시 안전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물어보고 있고, 125교시 2교시 2번 연약지반상 도로 성토.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도로건 철도건 뭐 건물이건 간에 유효하중이 작용하게 되는 조건이란 얘기죠. 그래서 연약지반상 성토시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도로 성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126회 3교시 5번 연약지반 말뚝 지지 교량 설치 시 측방유동 검토 방법 말씀드렸죠. 빈도수 작지 않은 아이템이다. 128회 1교시 13번 쌓기 비탈면. 자, 1교시 용어 문제인데 그냥 문제가 쌓기 비탈면이에요. 쌓기 비탈면. 저는 뭐 이 문제를 제출한 사람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그는 어떠한 답을 원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쌓기 비탈면 뭐 이렇게 약간 포괄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좋은 문제도 될 수가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쌓기 비탈면이면 저 같으면 연약지반상 성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답안 쓰기 너무나 좋잖아요. 양질의 집안에 쌓기를 한다. 뭐 제가 답안에 뭘 쓸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난 연약지반으로 귀결시키지 뭐 하고서 한두 페이지 써주면 끝입니다. 128회 3교시 6번 교대 측방유동 판정법 대책 설명드렸습니다. 130회 1번 1-1교시 4번 연약지반 암성토시. 암성토도 마찬가지. 연약지반상에 뭐 암성토가 됐던 뭐 그냥 흙을 쌓건 똑같아요. 어차피 이제 암성토 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답안에 녹일 수 있지만 곁가지로 뭐 단계 성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131회 1교시 11번 부마찰력, 131회 2교시 3번 문제 연약지반상 빌딩을 또 마찬가지잖아요. 연약지반상에 이게 우리는 그냥 흙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는 얘기. 흙 입장에서 봤을 때 위에 뭐 빌딩이 지어지든 뭐 박스가 올려지든 흙이 쌓여지든 뭐가 올려가든 하중이 이제 일단은 늘어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치마량을 구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131번 1회 4교시 4번 점토 집안 위 제방을 긴급하게 건설하고자 한다. 두려운 게 아니죠. 아주 쉬운 문제죠. 점토 집안이 제방 뭐 이거는 그냥 끄집어 놓은 거고 그냥 긴급하게 뭘 하중이 주어진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고 답안을 편안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하 이제 그 핵심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챕터별로 빈도수와 중요도에 따라서 개괄적 문제들을 이제 제시한 거기 때문에 회차별로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저는 이제 부채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반드시 출제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찌됐든 빈도수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좀 생각을 하고 아이템들을 좀 나열해보는 훈련을 해보십사 이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핵심 문제가 이제 주어지는데 효과적인 학습 방법,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24시간이잖아요.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물론 잠을 줄이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똑같이 8시간을 잘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 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과거에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3, 4교시에 이제 4문제를 초이스를 해서 각각의 문제를 25분 안에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25분이에요. 그럼 여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4문제만 해도 100분이란 얘기예요. 곱하기 4를 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고
정말 손가락에 파스를 붙여야 됩니다. 손마디가 아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의 득점이 돼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서술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신 분들은 굳이 하나의 아이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뭐 25분씩 할애해 가면서 계속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뒤에 뭐 이런 서술 문제를 우리가 주고 연습을 한다. 건조축, 수분축, 다진별, 구조 특성을 설명하라. 그러면 쭉쭉쭉 파생된 아이템만,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4 이렇게만 열거를 해주면 우리는 어느 정도 학습량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에 대한 세부 내용들은 그냥 자동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50점대 후반에 가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결국은 아이템 싸움입니다. 아이템. 어떤 아이템을 솎아내고 어떤 아이템을 초이스를 할 것이냐. 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 문제에서 아이템을 놓친 게 있어요. 중요한 아이템을.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놓치지 않는 훈련을 하기 위함, 또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아이템들을 나열하는 연습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써보지 않아도 돼요.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시험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